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중국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이강 관여는 여전히 최선의 대중국 정책인가?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 상무부 대중 선임 자문역. 오랫동안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 학장으로 일했다. 관여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 믿음은 이런 것이다.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국제기구와 국제협약들에 통합시키자. 그러면 중국은 그 질서의 기둥이 될 것이며 자유항행, 인권, 자유무역과 같은 그 질서가 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런 통합은 중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국내 통치체제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국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의 그것과 비슷하게 바꿔갈 것이다. 미국 모델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막강하다는 데서 나온 이런 믿음은 거의 40년 동안 미국 대중국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흥미를 잃어버렸고 미국은 믿음을 잃어버렸다. 관여는 더 이상 최선은커녕 그럴듯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되지 못한다. 관여 정책이 약속했던 것들. 관여는 오늘날 미국 외교 정책 정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다. 리처드 닉슨은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 1967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이 변화하기 전까지 세계는 안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뒤를 이은 미국 대통령들과 이들 행정부의 최고 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그 개념에 계속 승인 도장을 찍어왔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이 가입했을 때 관여 정책의 정점을 보여줬다. 그는 2000년 3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중국이 미래에 취할 행보는 중국이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통제할 수 없고 다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도록 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끌어당길 수도 있고 등을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WTO 협정은 중국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위해 일하는 목표를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졸릭도 2005년 국무위원회 미중관계 연례 포럼에서 관여 정책의 정당성을 열렬히 토로했다. 그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동업자가 되리라 단언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나라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도록, 스스로의 자유를 찾도록,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폐쇄적 정치는 중국 사회에서 영구히 버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중국은 정부가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나라로 평화적으로 바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관여 정책을 쓰면 중국이 시장 민주주의 모델로 바뀌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굳건한 지지자로 바뀔 거라고 여기는 순진한 생각은 그대로 이어진 듯하다. 왜 그럴까? 역사를 보면 그런 변화가 가능하며 심지어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관여와 압력에 의해 중국의 이웃나라인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권위주의 국가들이 앞서 그런 변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가지 면에서는 중국도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듯도 하다. 1980년대 초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시장주의, 외국 자본, 외국 사상 등에 개방했다. 이런 노력은 중국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면서 뒷받침됐다. 두 기구 모두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기묘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자국의 경제개혁에도 그 못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WTO 가입을 위해 중국에게 요구된 조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그 시장을 더 활짝 열어 해외 기업들이 더 활발히 경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영기업의 역할과 농산물 무역에 대한 통제도 줄이고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을 넓히도록 했다. 중국의 국제체제 참여는 내부의 정치개혁 과정에도 직접적이고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92년도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중국 정부가 비정부 기구의 설립을 승인하도록 설득했다. 중국은 1994년 최초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자연의 벗을 설립했다. 또한 환경보전, 이민자 자녀 교육, 가난 구제 등을 목표로 하는 민간 기구들이 속속 설립됐다. 10년 이상 미국과 서구의 NGO들과 공익재단들은 중국 시민단체의 가장 큰 자금줄이었다.
2010년대 초 기준 중국 NGO 숫자는 수만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한 단체는 심지어 야심적인 중국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후보로 나서도록 교육훈련을 시행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부유한 기업인들은 개혁 지향적인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정치 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살롱을 열었다. 중국 국민들은 일부 NGO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들을 활용해 공기 질 개선 요구, 토지 수탈 반대, 부정부패 규탄 등을 내걸고 가두 시위를 벌였다. 2010년 시위 횟수는 18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관여 정책이 확고한 승리를 거뒀다고는 농담으로도 말할 수 없다. 개혁 개방 시기는 정치 경제 개혁에서 반짝 개선을 거뒀다가 오랜 침체기가 이어지는 반복이었다. 그리고 1989년에 천안문 사태 같은 엄청난 퇴보 또한 있었다. 중국 정부는 완전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거부했으며, 정치 개혁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중국은 또한 WTO나 유엔 해양법 협약인이 하는 기구 및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제 규범을 따르는 데 신물이 나 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중국의 관행은 유엔 인권 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여전히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중국은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미루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관여 정책을 역설하지만, 중국이 이미 등을 돌린 시점에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뚜렷해질 뿐이다. 관여 정책의 종말. 관여 정책의 종말은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차차 진행됐으며, 세 가지 두드러진 사건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2007에서 2009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은 처음으로 재고됐다. 미국 경제의 붕괴와 중국 경제의 상대적 호황을 보면서 중국 고위 관료들은 미국 모델을 따라야 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됐다. 왕치산 부주석이 미 재무장관 행크 폴슨에게 했다는 말은 이미 유명하다.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죠. 하지만 행크, 당신 내 체제를 좀 보세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한테 더 배울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국인민은행 총재 저우 샤오차는 세계의 지급 준비 통화 지위에서 달러를 밀어내는 게 어떠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 최고 위층에서 처음 싹튼 이런 생각은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되면서 쑥쑥 자랐다. 정치 경제적 개혁 개방 노선은 막을 내렸다. 시진핑은 시민행동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엄중하게 규제하는 법규를 신설했으며, 대규모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계 무슬림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억류했다. 그리고 목표 한정, 보조금, 규제 등의 수단을 동원해 10개 첨단 산업 부문에서 중국 기업을 보호하고 다국적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제조 2025 같은 새로운 산업 진흥 계획을 세웠다. 시진핑은 중국이 서방 세계와 그 가치 및 규범에 더 긴밀히 통합된다면 중국 공산당의 권위와 중국의 정치적 안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규제 입법으로 중국 NGO들이 해외의 NGO와 교류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결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의 수는 2016년에 7천여 개에서 2020년 529개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중국 시민사회와 협력하려는 미국 시민사회의 힘과 열정을 약화시켰고, 이로써 미국의 적극적 관여 정책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를 없애버렸다. 동시에 201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외교관계회의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현재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상황을 살핀 결과 그 미비함을 포착했다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과 일하면서 그는 인권, 인터넷 거버넌스, 경제개발, 군사동맹 등을 놓고서 중국적 가치와 규범이 그런 조직들에 흘러 들어가도록 했다. 친중적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당 조직에 대한 외국 공무원들의 연수 제공 및 실시간 인터넷 검열을 통해서 중국의 정치 경제 발전 모델을 외부에 퍼뜨렸다. 중국의 국내외 정책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에 직면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를 늘림으로써 중국의 커지는 야심에 대응하려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내내 그것은 관여 정책의 미몽에 사로잡힌 상태로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은 분명 기후변화 협상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국이 사상 최초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여 정책에 있어서 세 번째이자 최후의 치명타를 날린 쪽은 미국이었다. 미국이 거의 40년 동안 관여 정책에 공을 들인 후에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 국가이자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새롭게 평가했다. 민주적 규범과 규칙 중심적 질서를
뒤흔들려 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국제기구들을 미국의 힘과 이익에 방해된다고 봤으며 유엔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약과 기구에서 과감하게 탈퇴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중국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데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새벽. 관여는 더 이상 미중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거버넌스 모델에 순응할 생각이 없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는 선택적으로만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또한 미국 주도의 현 체제를 바꾸고 싶어하며 그래서 국제 규범과 가치를 중국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제 미국은 근본적인 미국적 가치와 규범에 국내외에서 도전하는 중국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정치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줄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이 활동하는 외부 세계의 환경 형성을 도울 능력은 있다. 먼저 미국은 스스로의 거버넌스 모델부터 손봐야 한다. 그것이 개방성, 투명성, 법치주의라고 하는 규칙 기반 질서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시장 경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들을 모델로 삼은 미국은 규범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규칙 기반 질서인가, 힘과 영향력을 놓고 양대 세력이 겨루는 상태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야심적 행동은 국제해양협약을 무시하는 것으로 또 항행의 자유에 대한 규범에 도전하는 것으로 프레임화될 수 있다. 이는 심지어 남중국해와 별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국제행위자들이 국제해양협약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으고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도전이 가지는 글로벌한 성격에 비춰 미국은 규칙 기반 시스템을 수호할 때 종래의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만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 중국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더 늘려가고 있는 지역의 개도국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기술 표준, 청정한 물자, 보급선 네트워크 등을 위해 새로운 노력에 들어갈 때 개도국 경제도 이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는 여러 이해 집단이 있다. 그 가운데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기업인들처럼 아직도 암암리의 정치 경제 개혁을 지지하는 집단들도 있다. 미국은 그들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중국의 개방 정책을 써야 한다. 두 나라 간 학생, 학자,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과 일하다가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일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그런 가능성의 일환으로 미국은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이다. 미국은 미래의 관여를 위해 문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 이상으로 이강 관여는 여전히 최선의 대중국 정책인가? 이었습니다.